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자, 오늘은 5월의 첫째 주가 지나고 이제 중반에 들어서기 직전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투철하게 살아가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일반 회사 같으면은 2월이나 3월에 입사해서 인턴 같으면은 이제 내가 뭔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잡을까, 이런 고민과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인턴을 막 마치고 정직원이 되신 분들은 그 홀가분함과 또 굉장히 날아갈 듯한 그 기분에 어떻게든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또 학교에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막 계약하고 나서 한 3개월 됐죠. 2개월 아니면 3개월. 그러면 자, 반에 새롭게 구성되고 나하고 친한 친구 또는 친하지 않은 친구, 나하고 성향이 맞다 안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됐을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자, 5월이면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초입, 아니면 이제 막 봄을 정말 만끽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좋은 책을 한번 소개를 받아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자, 출판사가 와이즈베리. 왠지 출판사 이름이 참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국적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조금 뭔가 좀 남다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매한 재능이 어떻게 무기가 되느냐, 이 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윤상훈. 제가 항상 책을 소개할 때는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꼭 저자 지은이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좋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다면 한번 유명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쓴 지은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장인이자 직티스트, 직장인 아티스트 라는 부캐로 활동하는 설치 미술 작가이다. 그리고 롯데그룹 입사 1년차 때 첫 전시를 준비해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한 갤러리 팔라이스트 서울에서 설치미술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매년 작품 활동을 해오며 2020년에는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가든 시티 스페이스 오브 아트에서 설치미술 개인전 입사 4년차 돈키호테를 2주 동안 진행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학 쪽에 전념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즉 꼭 문학이나 어떤 인문학 이런 쪽에 지은이가 아니라고 해도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은 책이라고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자, 보니까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애매한 내 능력이 무기가 된다. 파트 2, 애매한 재능, 발견하고 장착하는 법. 그리고 파트 3, 각오 없이 시작하고 노력 없이 유지하도록. 그리고 파트 4, 애매한 재능, 증폭의 기술. 이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굉장히 그 글씨가 어느 정도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약 20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240페이지. 보기도 좋고 읽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르면서 막상 소개하려고 한번 쭉 읽어보는데 굉장히 그 술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빨리 읽는 분들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읽어드릴 부분은 파트 1. 애매한 능력이 무기가 된다. 그리고 소제목, 지금 필요한 건 애매한 재능.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면 좀 어때? 탁월함보다 애매함을 소비하는 우리들. 해야 하는 일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1. 지금 필요한 건 애매한 재능. 그리고 다시 소제목, 애매하면 좀 어때?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니? 중고등학교 시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저 질문을 느닷없이 받게 되면 공부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 가장 중요한 재능이라 볼 수 있던 공부. 난 그걸 못했다. 그렇다고 공부는 좀 어중간해도 대신 무엇을 잘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다른 재능도 없었다. 재미있어 시작한 취미나 게임도 한 달을 못 넘겼다. 한때 덕후, 괄호 열고 오타쿠, 괄호 닫고 열풍이 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덕업일치라는 말도 등장했다. 비웃음의 대상이던 덕질이 함부로 갖지 못하는 재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게 재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는 내 자신이 싫었던 적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다. 특출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더 아둥바둥 달려왔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도 매번 도돌이표였다. 누군가 재능과 잘하는 것에 대해 물으면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애쓰지만 자연스레 입은 무거워지고 시선은 떨렸다. 영화 라라랜드의 여주인공 미아는 이렇게 말한다. 재능은 없고 하려고 하는 열정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나 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가득 찬 열정을 갖는다는 것도 탁월한 재능이지 않을까 싶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어중간 그 자체였다.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애매했다. 고장난 정수기에서 나오는 미적지근한 물처럼 내 일상과 재능은 항상 그러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 학창시절 공부를 조금 더 잘했더라도,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다녔더라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안정적인 월급을 받더라도 모두들 자신이 가진 애매함을 고민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그마한 재능도 그것이 탁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외면하고 억눌렀다. 그렇게 깊숙이 집어넣은 후 오래된 사진첩에 사진을 꺼내어 보듯 간혹 들여다볼 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그 재능, 그 분야가 당사자에게는 가장 편하고 잘하고 또 부담없이 즐기며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애매함을 고민하는 이유는 재능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지금은 재능의 수준, 재능의 탁월함이 결과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애매함이 나의 무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가진 애매함을 괴로워하지 말자. 애매함으로도 충분하다. 탁월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바꿀 앞으로의 이야기에 집중해보자. 소제목, 탁월함보다 애매함을 소비하는 우리들. 나도 저런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부럽다.
함께 식당에 앉아 밥을 먹던 회사 동기는 엄청난 가창력으로 노래를 부르는 TV 속 가수를 보더니 말을 툭 뱉었다. 유명 스포츠스타, 탁월한 가창력을 지닌 가수,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버리는 똑똑한 머리를 지닌 사람처럼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어떤 일을 보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탁월한 재능은 누구나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뛰어나진 않지만 부족하다고 보기엔 애매한 그런 재능에 대해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옛말에 재주가 많으면 밥 빌어먹고 산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어중간한 실력, 재능을 썩 좋게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애매모호한 재능이나 재주를 여럿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진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랍 문화권에는 재주가 많다는 것은 결국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뜻이다 란 격언이 있고, 스페인에는 많이 품으려는 사람은 꽉 품을 수 없다. 베트남에는 9가지 일을 두루 섭렵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편이 낫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국가와 대륙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애매한 재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져온 듯하다. 결론적으로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 또는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을 삶의 올바른 과정으로 여겼다. 이와 반대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실력을 쌓거나 일정 수준 이상 올라설 수 없는 부족한 재능은 안타까운 것이고 틀린 방향이라 여겼다. 그렇다면 애매한 재능은 정말 슬픈 저주이고 자기 만족에 그치는 별 볼 일 없는 것일까?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다가서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여전하다. 하지만 개인이 지닌 소소한 재주와 관심, 애매한 재능이 불행의 원인이거나 쓸모없는 능력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애매한 재능은 집중해 갖고 나가야 할 핵심 역량으로 변모했다. 이런 주장을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 책을 보고 있는 독자 중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길 바란다. 앞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거창하게 시대를 언급하니 괜스레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질 다양한 기술 용어들이 떠오르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도 괜찮다. 그저 현재 우리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습과 현상을 통해 바라봐도 충분하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힘들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됐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쓸까? 얼마 전 대한민국이 유튜브에 빠졌다 라는 기사를 봤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이용자들은 한 달에 약 30시간 가까이 유튜브 앱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한 달 평균 이용시간이 12시간, 네이버 이용시간이 10.2시간, 페이스북이 11.7시간, 인스타그램이 7.5시간이니 유튜브 이용시간은 가히 절대적인 수준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유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온 세상 삼라만상이 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이 펼쳐져 있다. 심지어 잠자는 영상까지 업로드해 구독자를 모으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요리사만 요리하는 영상을 만들고 역사 콘텐츠는 역사 선생님과 역사 학자만 다룰까? 전혀 아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전자기기에 대한 리뷰로 30만 가까운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매년 중소기업 매출과 맞먹는 광고 매출을 올리는 세상이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전자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한 분야의 탁월한 재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보다 애매하고 어설픈 제조에서 출발해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오늘날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다수 콘텐츠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콘텐츠를 매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출판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책이야말로 뛰어난 재능이 필요한 시장으로 여겨졌다. 글쓰기 솜씨가 뛰어나거나 해당 분야의 권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사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 책을 소비하는 대중들은 단순히 저자의 글쓰기 실력을 보고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출판 시장뿐만이 아니다. 예술이나 미술 또한 재능의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미술을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 언론에 관심을 가지며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설치 미술 개인전을 열고 해외에서까지 전시회를 펼치기도 한다. 그렇다. 오늘날 재능은 결과값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에서 부분적인 요소로 바뀌었다. 재능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재주, 예를 들어 밥 잘 먹고 밥 많이 먹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한 대학의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사법고시 패스를 하는 것보다 무한도전 멤버가 되는 것이 더욱 대단한 일이 됐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지금은 무얼 하든 품이 덜 드는 시대다. 만약 급하게 당신의 이력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모바일 앱 크몽을 열고 번역이 필요한 파일과 예상 견적을 업로드하면 된다. 그리고 맞춤 견적을 보내온 사람 중 포트폴리오나 경력이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해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분량과 지출 가능한 비용으로 손쉽게 전문가를 찾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특정 도시나 지역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골목마다 무엇이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다. 비행기를 탄 듯 도시 전체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제자리에서 베이징 798 예술거리 입구에 어떤 건물과 갤러리가 있는지 볼 수 있고 독일 베를린 시청 인근에 평점이 높은 음식점이 어딘지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포털 사이트 아이디 하나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영상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다. 심지어는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배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일상의 자연스레 녹아든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다양화는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다. 다만 일상에 가려 이러한 혜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앞선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자. 지금은 밥 잘 먹는 재주가 인류대학 졸업장을 받고 성취하는 결과를 넘어서기도 하는 평범한 재능으로 평범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동시에 우리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세대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매번 자신의 실력, 재능의 수준만을 고려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헤이,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이런 거 만든다고 누가 보겠어? 나보다 더한 마니아들도 많은데 내 수준으로는 안 돼. 처럼 말이다. 만약 아직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얼른 깨부수고 기회를 거머쥐어야 한다. 지금쯤이면 재능을 얼마만큼 갖췄는지가 아니라 애매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란 사실을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챘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래서 내가 가진 애매한 재능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떠올릴 것이다. 소제목, 해야 하는 일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방법.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매번 고민한다.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면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될 것이다. 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다른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장치가 있다. 바로 당신이 가진 애매한 재능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원하는 일에 대한 설렘을 만들어가는 일상. 애매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단, 애매한 재능을 활용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얼마 전 늦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치킨 냄새에 이끌려 발길을 멈췄다. 자연스럽게 치킨집 문을 열고 물었다. 포장 오래 걸려요? 금방 나온다는 아주머니 말을 듣고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 빈 테이블에 앉아 치킨이 나오길 기다리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평범해 보이는 두 남자의 대화가 내 귀에 들려왔다.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아도 할만해. 나름 적응도 됐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5년 10년 지나가 버리는 거지. 나중에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왔구나 하고 후회할 것 같아. 야, 그렇다고 당장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날 순 없잖아. 그거 하면 좋게 하겠지만 생활비부터 걱정인 거고. 그래,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건 매일 회사에 묶여서 쉬는 날 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에이, 몰라. 한잔하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도 속으로 공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 또래 직장인들에게 회사가 안정적이니 다닐만하다는 조건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하루하루 소진된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바꿔줄 일상 속 보람이나 알맹이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킨집에서 만난 두 직장인이나 우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걸 직장 다니면서 찾기 쉽겠어? 회사 다니면서 하기는 더 어렵지. 그렇게 상념에 잠겨있던 와중에 주인 아주머니가 불쑥 건네는 치킨을 받아들며 정신을 차렸다. 집에 도착해 대충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았다. 치킨을 뜯으며 볼 영상을 찾던 중 화려한 영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펑크 밴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노후 대책 없다 였다. 펑크는 무지하게 화가 나서 그걸 발산하는 음악이지 감정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것, 그게 펑크지 뭐. 다큐멘터리 출연자의 말처럼 박자를 느끼기도 힘든 드럼과 베이스 소리, 거기에 맞춰 울부짖는 듯한 고성이 터져나왔다.
노래를 부르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밴드 보컬은 공연 때마다 손에 쥔 마이크로 자신의 이마를 찧어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굳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지 않아도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펑크 음악은 범접하기 힘든 장르다. 워낙 분노에 찬 음악이기에 일반인 입장에서 좋아한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상 속 출연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펑크 밴드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이 신선하고 멋졌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많은 팬들이 따라 불렀고 일본에서 초청받아 공연을 열기도 했다. 나름 한국 펑크씬에서 명성 있는 밴드 같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펑크 밴드와 평범한 직장인과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머리를 긁적이며 출근하는 또 다른 직장이 있었다. 인테리어 시공, 영화 촬영 스텝, 식당 서빙 등 무대 밑으로 내려온 그들도 생계를 위해 움직이는 노동자였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펑크밴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음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 몰입하더라도 생계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노동은 불가피했다. 치킨집에서 들었던 직장인의 대화, 다큐멘터리 속 펑크밴드의 생활 속 단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가슴 설레는 일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이동의 자유는 확보되지만 생계 비용이 불안해진다는 것. 반대로 의무적 직장인이 된다는 것은 생계 비용은 확보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념할 시간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생계 비용의 특이점이다.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것을 통해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생계 비용을 바로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의 통장에 50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출근 안 하고 24시간 중 20시간을 노래 만드는 데 써도 공연한다고 여기저기 바삐 돌아다녀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충분한 생계 비용이 있다면 시간, 이동의 자유는 자연스레 확보된다. 그리고 생계 비용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의 축도 완전히 무너진다. 생계 비용이 다른 두 개의 축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 덕분에 세 가지 축 중 생계 비용이 중심축이 된다. 만약 만사 제쳐두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거나 타고난 재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해 생계 비용을 마련할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생계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확보한 후 가슴 설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늘려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중심축을 먼저 탄탄하게 잡아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생계 비용을 먼저 탄탄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 중 지금 직장이 고용과 노후를 온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다. 부모 세대는 직장에 헌신하면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을 보장받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이었고 회사 다니며 착실히 번 돈을 저축만 해도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함이 됐다. 고용 불안과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의 정착으로 퇴근 후 딴짓을 하는 게
똑똑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요즘이다. 지금의 직장인들은 남은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딴짓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해 나갈 때 박수받는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와 회사는 개인의 고용과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자유시간을 보장해 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정적인 생계비용 마련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원하는 일에 필요한 시간과 자유를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다. 이것이 생계비용을 우선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생계비용 마련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렘을 만들 수 있는 애매한 재능 활용을 위한 첫 단추이자 안전장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에게 매일 출근하는 곳, 매월 받는 월급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나갈 충분한 준비가 된 것이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자신의 음반을 내며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운동을 해 프로 격투기 선수가 되어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본업을 유지하며 안정된 삶 위에서 자신의 애매한 재능, 재주를 키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애매한 재능을 지닌 우리,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놓자. 이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렘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견고하게 굳어있던 애매함에 대한 편견의 벽을 때려 금을 내고 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애매함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성과와 결과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애매한 재능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페이지 26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들으면서 제가 감히 예상컨대 모든 사람들이 약간 동감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슬픈 얘기인데 정말 깊이 동감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면서 집장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에 있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5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 빚을 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 25억에서 30억은 될 텐데, 자, 1년에 1억은 저축을 해도 25년에 30년이 걸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너무 힘들다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재능으로 또는 여기서 이야기한 어떠한 애매함을 어떻게 발산을 해서 그러한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산할 수 있을까?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는 속도가 내가 세상을 파악하고 내가 세상을 적응하고 내가 세상에 준비해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예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과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거기에 맞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스스로에 대한 고찰과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내가 느끼고 대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글을 듣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좀 편안한 글이었어요.
물론 내용은 편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줄 믿고, 자,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